이번에 그 신탁세제 개정안에서 특히 그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제도, 그리고 각 세법별 세목별 납세 의무자를 그 판례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서 명확하게 했다는 점. 부가치세법에서는 이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종부세에서는 오히려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렇게 바꾸는. 그래서 상당히 대폭적인 개정을 해가지고 신탁의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완벽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그 조세의 중립성이나 실질과세, 조세 회피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잘 지적해 주시고 신탁 세제가 좀 더 합리적이고 완전한 세제로 될 수 있게 많은 연구와 제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지정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시고 한양여대 교수이신 오문성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10분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문성입니다. 오늘 우리 발표자께서 김병희 교수님께서 이 신탁 세제에 대한 일반적인 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 이게 코멘트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 신탁 세제, 정말은 신탁 세제와만 관련된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비클이거든요. 하나의 비클을 사회가 이용을 하는 건데, 이런 어떤 또 다른 형태가 SPC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신탁,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SPC 같은 경우는 이것이 생성되게 된 것이 이 사회적인 효용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이 트러스트라는 거나 SPC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제도를 이렇게 운용함으로써 이 사회적으로 얻는 효용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 처음에 이제 발단이 되어서 생긴 이 제도가 결국은 이제 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름대로 관련성이 있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세제라고 하는 것이 이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제도와의 어떤 활발한 활용 하고의 문제에서는 별개의 문제로 가거든요, 진짜는. 그래서 세제는 여기서 인컴이 생겼을 때 어떻게 가서 할 건가, 여기서 어떤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제도 자체는 이 제도의 기본적인 처음에 생겼던 그 어떤 제도의 취지 이런 쪽에서 이제 관심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 토론문 40페이지에 2조의 신탁법의 신탁의 정의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냥 신탁을 한번 본다는 의미로 여기에 이제 3자가 등장을 하는데,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입니다. 그럼 위탁자가 기본적으로 이 신탁 관계에 있어서의 어찌 보면 오리지네이터예요.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어떤 동기가 발생되어서 위탁자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를 또 지정함으로써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럴 때 이런 어떤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의 우리 세법에서 만약에 이런 관계에서 우리 가세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줄기는 뭐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실질과세 원칙이다. 실질적으로 어디서 인컴이 생기는 건가, 실질적으로 누가 컨트롤하는 건가, 이런 문제에 착안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오리지네이터라고 하는 그 위탁자가 제일 먼저 동기부여돼서 어떤 식으로든 수탁자, 수익자가 지금 위탁자가 바로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제3자가 이제 수익자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은 위탁자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가장 크게 작용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세제가 이 신탁의 어떤 사회적 효용을 만약에 저해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저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신탁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도입하는 것이 이 신탁에 대해서 법인과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선택이니까 그 선택 안 나온 그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중과세 문제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신탁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트랜스페어런트 엔티티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하나의 투명한, 그리고 아까 우리 페이스루라는 말씀인데 그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로 이런 조직인데 엔티티인데 그래서 이 납세자로 하여금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가세에 있어서 제가 그 심판원이나 이런 데서 불복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장 큰 것은 성실한 납세자가 누가 세금을 내야 될지 모른다는 거다 이게. 제가 이 부가가치세 문제를 많이 봤는데요. 이 부가가치세에서 위탁자냐 수탁자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실제는 이거 지금 법무법이나 회계법이나 돈벌이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부가세법상에 있어서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가 돼도 되고 수탁자가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로. 왜 그러냐면 위탁자라고 부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어떤 측면을 중시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탁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합니다. 하지만 위탁자라고 해도 큰 문제 없다. 왜 그러냐면 위탁자로 하든 수탁자로 하든 한쪽으로 계속 몰아주면 두 번만 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구조가 그거를 이렇게 서로 조정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보통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미러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거울에 반사하듯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에게 가세해야 되지 않을 거를 만약 A에게 가세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거래 구조에서 A가 B에게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정말은 제가 부가세법상 이제 위탁자, 수탁자, 납세 의무자 할 때 이렇게 자주 변경되어 가지고 납세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정말은 입법자 내지 대법원의 책임이다 이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해주고 거기서 가장 어찌 보면 골똘히 그 고민을 해가지고 뭐가 정해지면 그 이후에 조금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돼도 크게 왔다 갔다 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특히 부가세법상에서 수차례 어떤 혼란을 야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원칙을 지켜보자면 저는 소득세법의 현행 소득세법 제2조의 2육항 이걸 제가 이렇게 훑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에 크게 어긋나 있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정안에도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 지배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탁자의 범위를 넓혔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그런 개정안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도 제가 이제 이중과세 제도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가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건 굉장히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현재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중심을 잡은 것은 어떻게 잡았든 간에 수탁자라고 하는 게 이 부가가치세의 어떤 세목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잡았다면 이제는 좀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증세법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유언 대응 신탁이나 수익자 연속 신탁 같은 걸 보면 실제 우리 신탁 제도에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활용도가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제도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세제가.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해서 상속세로 가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개정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소득세법에 대해서도 괜찮고요. 제가 보면 이게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수탁자에다 위탁자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건 왜냐하면 인별과세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이제 누진세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과세라고 하는 게 큰 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거기서 예외적으로 아까 우리가 그 기재부에서 말했던 대로 수익자가 다수이거나 신탁재산의 어떤 종류가 다양한 경우에 추적하기 힘든 경우는 수익자 과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SPC나 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의 절연이나 전문가의 어떤 운용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현재 지금 기존 법상에서 우리가 그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런 어떤 제도를 신탁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이런 어떤 신탁에 대한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납세자 간 조세 공평을 위해서 악의적인 조세 회피는 막아야 되겠지만 이 성실한 납세자의 어떤 예측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높여줘서 헷갈리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손영철 세무사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김병일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 토론을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신탁과세의 대변역을 예고하고 있는 2020년 세법 개정안 방대한 내용을 보면서
이를 정리하고 개선점을 도출함에 많은 고생이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교수님의 노고 덕분에 발제문을 읽으면서 토론자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 자리를 빌려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법인과세 신탁의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신탁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을 다양화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법인과세 신탁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위탁자가 없는 목적 신탁, 회사의 특정 부서를 분리한 신탁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과세 신탁을 선택에 맡길 게 아니라 이걸 뭐 강제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 이런 의사로 저는 읽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발제자의 위 지적에 저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좀 나아가서 저는요 사실 제 의견을 좀 많이 넣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토론자는 보다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우리 법학을 보면은 법인제도와 신탁제도는 이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이클이라는 거죠. 근데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인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신탁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법인제도를 이용하면 법인세를 내고요. 신탁제도를 이용하면 법인세를 안 내게 된다면 사업체를 꾸리는 사람은 법인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신탁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인제도는 무력화되고 왜냐하면 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요. 신탁제도만 활성화가 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 결과 불공평한 조세제도로 인해서 법인제도는 그 경쟁을 잃고 신탁제도가 장려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신탁을 이용한 조세피 방지 차원에서 신탁과 법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개정안이 법인과세 신탁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신탁제도를 이용한 법인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수익권이 선순위, 후순위 등 질적으로 분할되어 있어서 수익자가 신탁 재산을 소유한다는 관념으로는 즉 도관이론으로는 도저히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안으로 법인과세 신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세제도를 보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법인과세 신탁을 선택하더라도 지금 현행세 보면 페이스루 방식을 선택하여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신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개정안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국가가 신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법인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해서 이를 비판할 수는 없고요. 문제는 과세제도의 불형평으로 인해서 결국은 법인제도는 그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어 국가의 법인세 세수는 줄어들 게 아니냐. 뭐 요건 제가 처음 말한 건데 법인제도가 도태되면 법인을 영업으로 하는 세무사업 시장은 역시 축소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 지능에서 법인제도와 크게 차이가 없는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라든가 유한 책임 신탁이라든가 사모투자 신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신탁은 법인과세 신탁을 강제해야 하고 그 과세 방법도 현행과 같이 페이스로 방식이 아니라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임퓨테이션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그 신탁의 법적 형태 관계없이 경제적 기능이 법인과 동일하다면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에 이런 신탁이 도입되었을 때 즉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라든가 유한책임 신탁, 사모투자 신탁 이런 것들이 도입될 때 전부 다 법인과세 신탁을 강제하면서 임퓨테이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보아도 이게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탁자 과세 신탁의 도입인데요. 아울러 위탁자 과세 신탁과 관련하여 발제께서는 그 적용 범위를 위탁자가 사실상 지배 통제하는 등과 같이 추상적 정의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행세법은 신탁 소득에 대해 수익자 과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탁 재산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타액 신탁을 설정하여 소득 분산과 이를 통한 소득세의 누진 구조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가 위탁자 과세 신탁을 도입한 것은 적절합니다. 다만 위탁자 과세 신탁의 적용 범위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위탁자 과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을 통하여 사법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처분하였음에도 세법적으로 재구성해서 위탁자 소유 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 관계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 조세피 방지 규정이다. 이렇게 봐야 하고 이걸 시행령에 위험할 것은 아니고 이것을 법문에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정의도 법문에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그에 대한 제 의견을 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언 대용 신탁이라든가 수익자 지정권 및 변경권을 유보한 신탁, 위탁자가 유보한 신탁이죠. 그다음에 철회 가능 신탁, 위탁자가 수익권을 일정 부분 이상을 보유한 신탁. 이건 사실상 지배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수익권을 상당 부분 갖고 있다면 이건 사실상 지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간주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위탁자 과세 신탁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끝으로 위탁자 과세 신탁은 사법적 법률 관계를 세법적으로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소득과세뿐만 아니라 부가치세나 상증세에 있어서 일관되게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견해가 정신이 과연 입법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문제지라고 했습니다. 그 부가치세 가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신탁세제 개정안은 현행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되 위탁자 과세 신탁이나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발자께서는 소득과세상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취하고 있는 점, 타익 신탁에서 수탁자 과세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수익자 과세에 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들어 있는데요. 토론자는 이제 비록 소득 과세는 수익자 과세를 취하더라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탁자 과세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수익자 과세가 소득 과세와 논리 정합적이기 때문에 수익자 과세를 비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신탁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일대다 구조 신탁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 신탁도 그렇고 유동화 신탁도 그렇고 또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라든가 유한책 신탁 이런 건 수익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투자자이고 수익증권 취득이고 금융상품 취득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업자를 의지해서 부가가치 납세 의무자를 의무를 이행하라라고 하는 거는 약간 맞지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탁자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수익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증세법 개정인데요. 개정안이 소득과세와 관련한 도관이론에 따른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악용하여 소득세 누진 구조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자 과세 신탁을 새롭게 도입한 만큼 이번 기회에 상증세법에서도 이러한 정신을 일관성 있게 구현하여 과세제도를 명확히 구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정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도관이론에 따라 수익자 과세하고 있음에도 상증세법이 증여세 과세 시점을 여전히 신탁 계약 시점이 아니라 실제 수령하는 시점으로 하고 있고요. 또 소득세 이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있는데 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위탁자 과세 신탁을 도입하여 위탁자가 신탁 재산의 소유자로 간주하는 만큼 위탁자 과세 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의 이익의 증여 대상에서 명문으로 제외하는 게 세법적 재구성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위탁자 신탁을 통해 신탁 계약을 사실상 무시하는데 이 상증세법에서는 이게 계속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혼란을 계속 야기해서 세법 해석이나 그 세법 규정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글을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교수님께 감사하고 이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토론자께서 또 토론 시간에 잘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그 오문성 교수님께서는 이 신탁이 하나의 그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비클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효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조세피를 방지하면서 제고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 신탁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가 계속 좀 진화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손영철 심사님은 그 특히 이번에 도입된 그 법인과세 신탁에 대해서 법인과의 그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일정 범위 내에서는 법인과세 제도를 그 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위탁자 과세 신탁에 대해서도 시행령이 아니라 세법에서 좀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등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 우리 지금 세미나가 이제 웨비나 형태로도 진행이 되는데 아마 웨비나를 웨비나에 참여하고 계신 온라인으로 참여해 계시는 그 참여자들은 별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우리 플로어에 그 질의나 또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네, 김정식 박사님, 네, 마이크 좀, 저기 마스크 잠깐 벗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입니다. 그 29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시면 그 우선에 그 대부분 판례가 수익자에서 다시 이제 위탁자 쪽으로 이제 수익 수탁자 쪽으로 갔다 또 다시 이번에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 결국은 이 담보신탁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담보신탁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신탁세제의 경우에 우리 세제 그 자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는 딱 세금을 편하게 받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일실 없이 아주 편하게 그렇게 해서 받겠다는 것이지 골아프게 어떤 절차를 두고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세제가 아닌 것이 그것이 바로 기본으로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세제를 개정하고 운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년 만에 또다시 납세 의무자를 바꾼다 이러는 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납세 의무자를 어떻게 이렇게 자주 바뀝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바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세금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만 개정 사항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신탁세제가 아니라 신탁 제도 자체가 형용화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는 말이죠. 코멘트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3페이지, 31페이지, 31페이지가 아니고, 예, 3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회장님도 앉아 계시니까, 35페이지 연속신탁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무사님께서 다 앉아 계시니까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는요 이게 연속신탁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연속신탁의 경우에는 연속신탁이 잠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손자 아들한테 갔다가 아들이 죽으면 손자에게 가고 손자가 죽으면 그 대를 이어가고 이런 행식이 바로 연속신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있냐면 이 신탁자를 수탁자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관건입니다. 이게 수탁 그 자체가 짧게는 안 되는 거고요. 적어도 50년 내지 100년은 갈 수 있는 그런 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수익자 신탁에 대한 원리 자체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30년 내지 40년 하고 나면 세무사 땡이고 수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연구를 해본 바로는 오로지 금융기관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봐요. 법무법인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보면 그 법무법인에 대한 이게 생명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이건데, 그래서 우리 세무사회에서 이런 것을 수탁자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연구하게,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떻게 수탁자로 해서 이 업무를 조금 좀 그걸 맡아가지고 세무사들한테도 먹거리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수익신탁에 대한 우리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좀 참고를 좀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같이 연구를 해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없으시면은 이상의 그 토론과 플로에서의 그 코멘트 질의를 종합해서
발제자께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워낙 이게 광범위하고 세제 전반에 미치고 우선 기본적으로 신탁에 대한 기본 이해가 이제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 이제 엄은석 교수님께서 이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비크를 잘 그런 시각에서 이게 본다는 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진짜 잘 정착이 되어서 세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손영철 우리 박사님께서 아주 금융세제 또는 신탁뿐만이 아니고 아주 최대의 전문가이신데 이렇게 귀중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이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두 가지 것만 같이 좀 고민한다는 의미에서 제 생각을 여쭤봤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법인과세 신탁에 대해서 미국처럼 왜 페이스로 방식으로 이렇게 된 것은 좀 과세의 형평이라든가 조세의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좋은 지적이십니다. 미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신탁은 해사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체크박스 룰에 의해서 신탁을 선택하면 그런 방식을 적용될 수 있고 일본도 이미테이션 방식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제도 초기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세제 단순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일 이 페이스로 방식을 유지하면서 약간 세율을 높이면 예를 들면 높인다면 수익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배를 좀 유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유보금 적립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같은 대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탁자 과세 신탁에 대한 명확한 문제입니다. 법적 안정성 문제인데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유탁자 과세 신탁에 대한 요건을 아주 명확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탁자의 관리 권한을 유보한 경우라든가 그래가지고 그 사례로서 예를 들어서 적절한 금액 또는 현금 등가물보다 낮게 신탁재산을 교환 또는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리고 이제 적절한 이익이라든가 담보가 없는 신탁으로부터 차입한 권한을 이렇게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유탁자가 경제적 혜택을 보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로서 유탁자가 수익의 비례에 따라서 신탁 부분에 대해서 부과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에 관련 것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나눠져 또 있습니다. 유탁자 또는 유탁자의 배우자에게 분배될 금액이라든가 유탁자 또는 유탁자의 배우자에게 미래에 분배될 금액에 대한 보유분, 유보분으로 이렇게 나눈다든가 유탁자 또는 유탁자의 배우자를 위한 생명보험료라든가 이렇게 다양히 이렇게 구분을 또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탁자가 신탁재산에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은 제3자의 경제적 혜택에 대한 통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권한 등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좀 확실히 해두는 게 좋다는 측면에서 우리 선 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이제 수익자가 있음으로써 집행상업 문제라든가 수익자가 유보금을 반환을 않는다든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로 이렇게 변경됨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깔끔하게 이제 해결된다 싶었는데 또 유탁자로 이제 법이 바꿔지고 또 이번에 이제 수탁자로 바꿔졌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수탁자라든가 유탁자 과세 원칙에 대해서 수익자 과세 원칙, 즉 간주 수익자라든가 그런 측면도 한번 이론을 소개하는 의미에서 소개를 해놓은 거고요.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 강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쓴 세무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나름대로 이론을 좀 정립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거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 발전이라든가 학문의 어떠한 성숙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소개하고 서로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 싶어서 여기에 소개한 내용이라는 것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상증세 관련된 측면도 진짜 그 과세 시기 문제라든가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이거를 과연 이제 신탁 계약 시점을 증여세 과세 시점으로 만일 정하게 된다면 우선 증여자 과세 원칙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생각이라든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증자 과세 원칙을 일단 유지하고 있어서 이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이렇게 신탁 계약 시점을 증여세 과세 시점으로 정하는 것은 수증자 과세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렇게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그런 측면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유탁자 과세 신탁을 통한 증여의 경우에 아까 말씀한 대로 영국의 사전 소유 신탁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선 박사님 의견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공부도 많이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 박사님 의견에 이 정도로 말씀을 올리고 또 부족한 것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김정식 이제 세무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너무 징수 편의성이다. 사실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너무 징수 편의성이 상당히 돋보이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진짜 신탁의 제도 논리라든가 어떤 법적 성격이라든가 그런 게 정합하는 그런 제도를 규명하고 또 제도를 설계하는데 서로들 많이 토론의 장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익자 연속 신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탁자 같은 경우 그게 너무 이제 기간이 장기다 보니 수탁자 같은 경우 장기다 보니까 과연 누가 그 업무를 수임을 해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3대 4대로 이렇게 계속 일어나면 이걸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수익자 연속 신탁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탁 기간을 둔다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도 한번 신탁의 존속 기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는 것을 첨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발표 기회를 주셔서 우리 회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 귀중한 토론을 해주신 분들의 두 분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고 앞으로라도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더욱 서로 이런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좀 충분한 답변이 안 됐더라도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만은 오문성 교수님이 꼭 해야 될 말씀을 좀 빼먹었다고 한 1, 2분 좀 말씀 기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지향하는 방향과 조금 다른 주장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우리가 우리 손영철 세무사님께서 이 법인하고 신탁에 대해서 이 법인 신탁에 대해서 법인 과세 신탁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인하고 신탁이라고 하는 게 서로 대체 가능한 엔티티라고 보지 않아요. 법인을 선택한 사람이 신탁이란 조직을 선택함으로써 세율이 낮거나 아예 세금을 안 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직을 선택하기는 실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게 법인과 신탁에 대한 어떤 과세에 대한 어떤 중립성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조금 다른 생각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그 신탁제도의 발전,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이라든가 과세의 효율성, 편의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신탁세제 개편안을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발제와 토론을 듣고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신탁세제가 좀 더 완성되려면 가야 할 길이 좀 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발표와 토론들이 앞으로 신탁세제 발전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신탁세제에 대한 평가와 입법적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플로어의 또 여러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